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어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매파적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월가의 채권왕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지속적 긴축 통화 정책과 고금리 유지는 오히려 채권 투자의 절호의 찬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싱 네트워크는 6월 FOMC 핵심 포인트, 채권왕의 강력한 재차 경고, 경기지표 시그널 체크, 그리고 다시 돌아온 채권 투자 기회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싱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열렸던 연준의 6월 FOMC 결과의 핵심 포인트만을 발췌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이틀간 계속된 회의와 마지막 순서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3개의 슬라이드로 압축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문서는 보도 자료로 배포된 성명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FFR을 5%에서 5.25%로 동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 지난 5월과 내용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월가에서는 매파적 동결, 하큐시 퍼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표는 경제 전망 요약, 즉 SEP입니다. 2025년 이후 장기 전망치까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금년 말까지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망치에 비해 실질 GDP 상승, 실업률 하락, PCE 헤드라인 하락, 근원 물가지수 상승, 점도표상 금리 상승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점도표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3월과 6월에 점도표를 비교해보면 6월 기준금리 동결, 하반기 2번 50bp 인상되고 연말까지 유지되어 금리 인하, 즉 피벗이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6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향후 2번 인상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아직 금리 인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FOMC 결정을 매파적 금리 동결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점도표상 점이 19개가 아니라 18개만 찍혔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연준 부의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지명한 제퍼슨이 조만간 상원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면 점도표상의 점이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되었지만 핵심은 월 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인 닉 티뮤라우스의 질문이었습니다.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그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나중에 올리는 신호를 주는 것이 지금 당장 인상하는 것에 비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왜 이번에 바로 인상하지 않고 나중에 2번 올린다고 예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보다 최종 행선지가 더 중요하며 건너뛰기, 즉 스킵이란, 그것을 스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그 결정은 의미가 있다. 7월 회의에 대해 2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살아있는 라이브 미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 그 무엇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스킵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번에는 건너뛰지만 다음에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이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중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말 실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단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성명서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에 일희일비하며 출렁거렸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맨 위는 나스닥, 중간은 S&P 500, 아래는 다우 존스의 주가지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성명서가 발표된 오후 2시 상향 조정된 점도표를 보고 당초 25bp를 예상했던 시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주가지수 모두 곧바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시 반경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결정적인 말 실수가 나오자마자 점도표가 별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세로 급반전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다우 존스를 제외하고 양대 지수는 이전의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강보합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시장이 어떻게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헤드라인으로 4% 하락했습니다. 작년 6월 최고점이었던 9.1%에 비해 반토막 이상 하락한 것이죠. 하지만 근원으로는 전월에 5.5%에서 5.3%로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이 모두 하락했지만 근원 CPI가 끈적끈적, 즉 스티키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연준이 더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헤드라인으로 전월 4.2%에서 4.4%로 상승했고 근원으로도 전월 4.6%에서 4.7%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목표라는 2%보다 2배 이상 한참 높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 목표로 가는 길이 멀다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FOMC 직후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건들락은 수학의 영재로서 경이적인 투자 수익률로 2011년에 빌 그로스를 제치고 신채권왕에 등극한 전설적인 채권 투자가이죠.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 침체 영역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경제 지표가 수두룩하고 견조한 지표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연준이 은행 위기나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경로에 계속 집착하면 무언가 부러뜨리고 말 것 같다는 돌직구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채권왕 건들락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 영역에 빠져들고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지표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는 지표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86개의 기업이 파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ISM이 발표한 5월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6.9까지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PMI가 50 이하이면 경기 둔화, 45 이하이면 경기 침체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 신규 주문도 4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모두가 경기 침체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잔뜩 긴장시켰던 은행 파산의 잠재적 위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역사적으로 파산한 미국 은행들의 총 자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 파산 은행의 총 자산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큽니다. 여기에다 네 번째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합치면 총 자산 손실 규모는 더 불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후 연준이 도입한 비상자금 창구인 은행기관대출 프로그램, 즉 BTFP의 운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은행에 대한 비상자금 대출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고요. 6월 7일 현재 잔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잠재적 은행 파산 위기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중앙은행이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는 도덕적 해이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파월 의장마저도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포춘지의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악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소형 은행들이 문제입니다. 그 비율이 적게는 20% 내외로부터 많게는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 위주의 대형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편입니다. 월가의 황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중소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상과 같은 건들락의 경고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지만 경제의 풍향계와 같은 채권시장에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채권왕의 쓴소리를 예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채권이 다시 돌아왔다입니다. 이를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핀코의 수석 투자 책임자 CIO인 댄 이바스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의 채권 투자 수익률에 잠재력이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10월 4.23%로 1차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 하락하다가 금년 3월 은행 파산 위기 직전 4.07%까지 상승하여 2차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 3.29%까지 급락했었고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긴축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 채권 발행 공급 증가로 채권 금리가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와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한 우려로 4%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 노란색 영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포커스 포인트는 첫째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면서 3% 후반대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3차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그 이후 경기 침체 진입과 평균 회귀 법칙에 따라 하락이 예상되므로 셋째, 따라서 장기채 또는 그 ETF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고 다만 현재는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이 일드보다는 우량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채권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이번 6월 FOMC의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1.75%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두 차례 추가적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금통위가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세 감소,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큰 부담입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잘 잡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현 금리를 유지하다가 연말경부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국내 10년물 채권 금리도 두 차례의 고점에 도달한 후 현재 3% 후반으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든 채권 투자에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는 방향성은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